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또 치열한 북핵 협상. 네,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아주 급박합니다. 그럴수록 이 통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별로 관심이 없던 젊은 세대들도 통일 이야기를 자주들 나누는 그런 변화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자, 그럴수록 이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교육의 중요성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통일교육원의 백준기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월에 원장으로 취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참 정신없으시겠네요, 아직. 예, 2달 좀 넘었습니다. 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기관입니까? 통일교육원? 70년대 초반이죠. 남북 회담 시작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처음으로 제기되면서 통일연수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소가 됐었습니다. 처음엔 연수원이었군요. 네네. 그 뒤에 김영삼 정부 때 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통일연수원이라는 얘기는 주로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들한테 교육하는 그게 기본 임무였겠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취지가 그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하는 교육기관으로 통일연수원이 개원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좀 더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확산을 꾀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예, 맞습니다.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민간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확산과 저변 확대를 꾀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특히 사회나 국민 일반에 대한 통일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일반 사회적인 통일교육의 목표가 중점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일반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더 늘어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나저나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고 막 그러면서 네. 이거 뭐 진짜 한두 달이면 북핵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한 70여 년 동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쉽게 짧은 기간에 해소되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토사 합의에 입각해서 비핵화 과정이 여전히 꾸준히 진행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평화체제까지 거론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화체제가 되면 뭐 쉽게 말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도 생기고 한국 대사관도 생기고 막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건 그야말로 통일에 성큼 다가간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실제로 그게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은 기존의 통일 프로세스보다 좀 더 빠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국민들의 여망이죠. 네. 그랬을 때 올해에 진행됐던 프로세스를 보면은 그런 기대가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양에 북미 또는 남북 간의 대표부가 형성이 되면 수립이 되면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고 한반도나 동북아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대는 변화하는데 국민들의 의식이 과연 변화하는 데 적응하고 있느냐?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내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워낙 다종다양하고 갈등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 계층별로도 그렇고 세대별로도 그렇고 통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다양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확인해보고 실제로 통일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에 통일교육원을 맡고 있는 저의 계획이기도 하고 현 정부의 또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제 방금 언급하셨듯이 취임하시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교육을 해보자. 네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통일교육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통일교육, 사실 그 학문적으로 통일교육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통일교육이라고 한다라면은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재 상태를 해소한다라는 측면에서의 그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단의 해소. 네네, 분단의 그렇죠. 해소죠. 두 번째로는 분단의 해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통일된 국가로서의 비전을 구축한다라는 그 두 가지의 목적이 다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통일된 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한 것,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우리 그 한민족이나 그 대한민국의 향후의 미래와 관련된 네. 그 사회적 통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 모든 걸 다 정립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통일교육이다. 예, 맞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강조하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 저희 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 거버넌스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기존에 좀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던 통일교육을 하나의 체계를 잡아보자라는 측면에서 통일교육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사회적 합의의 토대로 한 그런 통일교육이라는 측면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 통일 정책을 정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주입한다든지 이런 형식의 교육이 아니고 통일을 서로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 세대들 간에 통일에 대한 쌍방향 그 의사소통을 해서 서로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합의에 기반한 교육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합의를 어떻게 이루죠? 쉬워 보이지 않아요? 예,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그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호 간의 쌍방향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공통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시켜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통일교육의 최소의 공통분모로 삼아서 앞으로 통일에 대해 교육을 하는데 그 베이스를 한번 구축해보자 뭐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세대별, 뭐 고연령층, 젊은층, 또 계층별 네, 그 맞춤형으로 그런 그 어떤 일종의 교육안들을 만들어 보고 그 안에 공통되는 것들을 하나로 모은다 이 말씀인가요? 네네. 형식별로 보면은 그 두 가지가 그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맞춤형 교육이 있고 두 번째는 생애 주기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치원부터 그 노령 세대 70대까지 그 통일에 관한 교육 시스템과 체계를 좀 달리해서 그 생애 주기에 맞는 그런 통일 교육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 계층이나 연령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맞춤형 교육을 한번 해보자. 이 두 가지가 통일 교육의 거버넌스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네. 요새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2030 세대의 통일에 대한 반응을 보면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든 대학을 졸업한 2030이든 통일에 관해서 통일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어떠냐 얘기하면 굉장히 그 자기하고 먼 좀 더 박제화된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통일의 기존에 세워놨던 당위적인 통일론이 더 이상 그 새로운 세대나 미래 세대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하러 통일해? 뭐 이런 반응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일 교육의 메시지가 변화해 오고 있는데 그 변화된 통일 메시지에 맞는 통일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승공 교육이나 멸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념에 입각한 메시지가 중심이 됐었죠.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게 같은 민족으로서의 통일의 당위성 또는 부강한 국가라는 어떤 집단적 사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2030 세대 같은 경우 이런 집단적 사고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네. 그 얘기는 이념을 통한 메시지보다는 일상 속에서 통일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대해서 2030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젊은 층들의 이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이런 조사 연구들도 하시죠? 네, 있습니다. 네, 매년 합니다. 통일을 바라는 젊은 층이 많습니까? 원하지 않는 젊은 층이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게 더 좋은데 네. 오히려 무관심이 더 많습니다. 아예 난 관심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초중고하고 대학교로 갈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69.75에서 거의 70%가 나와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초등학생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학교로 가면 이게 6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면 50% 내외로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표상으로 봐도 통일에 대한 무관심들이 점점 그게 사실은 통일에 대한 거부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통일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통일 교육은 실제로 개인으로서의 나의 삶 속에 통일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일장 한참 만들고 또 다듬어가고 계시겠지만 이 원장님께서 젊은 층들의 그 사람들의 삶의 일상 속의 통일 구현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조금 맛배기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를 들자면은 제가 원장을 맡기 이전에 강의할 때 그 대학생, 수강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통일이라는 게 돼야 되는 당위적으로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통일은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인 대답이 왔어요. 왜냐니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들. 예를 들자면 제 세대 같은 경우는 민족의 통일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과제였죠. 네. 노래도 맨날 불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통일도 했죠. 그런데 뜻밖의 질문이 왔어요. 왜 같은 민족이면 꼭 통일을 해야 되죠? 대학생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랬더니 아니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게르만이고 이런 민족들이 많은데 다 각자 국가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족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동의하기 어렵다. 두 번째의 질문은 뭐냐니까 통일이 됐을 때 제 삶에서 통일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된 거예요. 오히려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 경쟁자가 생겨서? 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설명을 했죠. 남북한 경제 공동체가 되고 또 통합의 단계에 들어가면 오히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일자리로 늘어난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실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공감했던 거는 그 후자에 대한 조금의 반응은 보였어요. 그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인데 그 자기의 삶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이 도움이 된다라면 통일에 좀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례가 대학생 2030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평화 캠프를 갔었습니다. 국제 캠프였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몇몇들이 통일에 대해서 자기 전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거냐 그랬더니 통일이 되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가 됐을 때 자기의 꿈은 소위 말하는 트레킹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개마고원 이쪽이 상당히 트레킹하기 매력적인 장소인데 이걸 비즈니스 모형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다. 진짜 구체적이네요. 그런 구체적인 사고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어떤 계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했더니 작년 올해의 변화상을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얼마 전부터 얘기했던 청년 스타트업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랬을 때 이제는 만약에 현재 통일에 관한 여러 시도들이 좀 진전이 된다라면 가시화된다라면 통일 분야나 남북 관련 분야에서도 스타트업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2030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되면 부산에서 기차 타고 파리까지 가고 싶다. 네, 맞습니다. 이런 젊은이들 많아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얼마 전 그 평양냉면 유행하니까 네, 네. 나 평양 가서 냉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젊은이들 네, 참 네. 많아졌잖아요.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개마공원 트레킹 여행사까지 생각을 하는 예, 거예요. 여행사 차리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대목이 우리 백준기 원장이 강조하신 경제교육, 국제교육, 통일교육을 경제적, 국제적 측면과 열합시킨 경제교육, 국제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예. 경제교육, 국제교육이라는 사실은 제가 통일교육을 삼각형에 비유를 했어요. 그 삼각형의 맨 꼭지점에 평화가 있고 그 저변 두 개의 꼭지점에 경제와 국제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아하. 국제교육을 강조했던 거는 통일 문제가 단순하게 분단을 극복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남북한 문제가 아니다. 네, 분단을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국제교육이라는 국제라는 요소를 도입을 했죠. 실제로 이게 글로벌 인식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익숙한 2030이나 40, 50까지도 요즘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많이 갖고 있죠. 여기에 부합하는 교육일 것 같다 해서 국제라는 것들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 삶의 재생산. 그렇죠. 이라는 의미에서의 통일의 천착한 게 이제 경제입니다. 네, 네. 그랬을 때 이 경제와 국제의 이 두 개의 요소가 뒷받침이 되는 평화, 요 세 개가 어우러지면은 결국에는 통일 교육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특히 2030 같은 경우는 국제와 경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럼요. 자기 네. 삶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향후에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 교육 또는 미래 통일 교육의 패러다임에서는 글로벌 인식과 경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은 또 특히 전쟁의 기억을 아직도 갖고 계신 그런 세대는 또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예, 저는 어르신들의 우려를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르신들은 사실 한국전쟁,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쪽과 어떤 전면적인 협력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 우려를 갖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는 이제 평화에 대한 공통성이 있습니다. 전쟁은 없어야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공통적인 답변이 전쟁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평화 얘기죠. 네. 그래서 통일교육을 할 때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통일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평화적인 결과가 통일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과 많이 나눠야 된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어르신들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니까 대표적인 게 인도주의적인 거죠. 이산가족을 상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북한에 인도주의적 물자를 보내야 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도주의적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도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평화적인 방식이라는 그런 공통성과 인도주의 구현이라는 이런 보편성 두 개를 어르신들이 통일을 바라보는 어떤 합의된 그런 인식으로 봐도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르신들의 우려도 이해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글쎄요. 근데 평화, 전쟁은 없어야 돼. 이건 저도 쉽게 동의가 됩니다만 인도주의 차원에 넘어가면 이산가족 상봉까지는 다 또 공감대가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물자 지원, 쌀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강력한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간 쌀들이 다 군량미로 가고 결국 그들이 또 다시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이런 어떤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건 어르신들의 잘못된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어르신들한테 제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인포메이션이죠. 기존의 인도주의적인 접근이나 인도주의적 물자 제공 이런 것들이 결코 전쟁 준비에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어떤 데이터들 증거 증거부터 한번 제공해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후속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이후 세대들에게 잘못된 유산을 넘겨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근데 분단이나 현재의 남북 간의 갈등 관계라는 거는 그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잘못된 유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잘못된 유산을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어르신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통일까지 바로 가지 않더라도 아마 처음 말씀하신 평화, 남북 간의 평화만 만들어져도 지금 우리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 좀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경제에 투자가 되면 자체 우리 경제 동력이 또 점점 살아나고 남북 경협을 해서 경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우리 경제에 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전쟁에 대한 우려 우리만 그렇게 퍼주다가 당하면 어떡해 계속 퍼줬더니 그걸로 핵 미사일 개발하지 않았어 이런 논리 말이죠. 그래서 저는 퍼주기라는 개념 용어도 그렇지만 사실 비용이라는 개념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투자의 개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 비용이 아니라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산출해낸 남북관계 개선, 통일의 효과가 있죠. 보면 170조 가까이가 된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인프라에서 오는 아니면 자원에서 오는 그런 효과인 것 같고 경제협력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까지 하면 그 이상의 어떤 효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실제로 어떤 경제적 수익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것들을 좀 어르신들한테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